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무더위가 예고된 8월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큰 홍수도 있고 했는데 우리도 뭐 만만치 않은 비 피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장은 증시는 뭐 증시뿐이겠습니까? 모든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뜨겁게 달려가는 2020년 여름입니다. 오늘도 이 뜨거운 이 국내외 증시, 이 강세장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주식 말고도 더 좋은 또 투자처는 없을까?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곳은 없을까? 이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펠리스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무구 선생님이시죠?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국내에서 순매수한 규모보다 이제는 해외 투자 규모, 순매수 규모가 7월 한 달엔 더 컸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기까지에 굉장히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유동원 상무세요. 본인도 인정하시죠? 네. 이거는 칭찬이자 네. 이거는 뭐 하나의 그겁니다.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리고 해외 투자에 관한 특히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잘 리딩해 오셨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또 신기한 거는 그 나스닥의 NASDAQ의 DAQ가 항상 TAQ로 발음되시는 우리 나스닥으로 발음하시는 우리 유동원 상무님. 네. 지금 미국 증시 요즘도 제가 이렇게 시황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계속 밀리면 사라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근데 밀리질 않아요. 살 기회가 없어요. 네. 어떻게 미국 증시 어떻게 지금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과거에 이제 3월달에 이 대폭락장이 일어날 때는 네. 하락 장세였기 때문에 이 저가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적절했고요. 그래서 3월, 4월, 5월달에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U자를 그리면 하락이 끝나고 상승 주기가 벌써 진입했다라고 보면 네. 저가 분할 매수보다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야 된다. 이게 저희 전략이었고요. 지금도 다들 이제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는 미국 증시가 고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를 좀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지금 달러 약세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조절이 필요한 시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지금 요즘 한참 뭐랄까 바쁘실 때죠. 바쁘죠? 네, 매매하느라고 바쁩니다. 아니 네. 지금 이쪽에 점잖은 표현으로 이쪽 업계에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바닥에 네. 지금 몇 년 차세요? 제가 2000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벌써 이제 2020년이면 20년이 됐네요. 20년이 됐네요. 네, 증권사 빼고 이제 어떤 자유로운 이 전업 투자가를 즐기면서 솔직히 증권사 나온 이유가 네. 이렇게 자유롭게 매매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제약이나 아니면 뭐 절차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상상을 피기에는 너무 압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홀가분하고 충분히 시장을 느끼고 즐기고 먹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평가해보자면 지난 20년 동안 이 시장에 몸담고 계신 동안 네. 이만한 장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솔직히 비슷한 상승 강도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 그러죠. 이럴 때 한 5개월, 4개월 이 정도쯤 되면서 나오는 폭발적인 매수세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회복하려는 움직임 이게 가장 큰 어떤 시장의 동력이었습니다. 물론 네.
그 사이에 뭐 달러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인 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보통 저희가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이제 이 정도면 고점이겠지, 이 정도면 한번 좀 꺾이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기술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근거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 일단 한번 본격적인 추세를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위쪽에서 회전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주식 쪽에서 특히 주도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예전과 좀 다르게 전략을 짜야 될 부분들은 기본 물량을 만약에 처음에 100주를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한 어느 정도 올라서 이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부담인데라고 했을 때도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이익 실현하고 눌리면 사야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은 한 50주는 남겨놓고요. 근데 50주는 얼마까지 가는지 보자라고 대응하시면서 나머지를 이제 분할적으로 추세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끝을 보려면 한참 멀었다.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 네, 계속 느끼고 즐기셔야죠 지금 시장은. 계속 느끼고 즐겨야 된다. 네. 아, 예. 우리 이 대표님께는 여쭤보겠습니다. 뭐 같은 질문입니다. 뭐 이제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뜨거운 것만 보지 말자. 그 차가운 것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지수 인덱스 미국 시장은 인덱스 보면 계속 뜨거운데 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차가운 것도 꽤 많이 한 달 전부터 생기는 것 같고 미국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시장의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데 매매하다 보면 6월 말 예,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상반기를 정리하고 네, 이제 예. 하반기 가면서 가장 느끼는 게 인덱스는 강해요. 네. 네, 지수는 강한데, 그러니까 인덱스를 보면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락 종목 개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성 갖고 있는 종목들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버티기 스타일로 버티고 하는 것 같고, 종목 성관을 잘해야 수익이 차별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네. 그룹 내에서 네. 내가 LG 화학 갖고 있는 거랑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거, 차가움과 뜨거움이 엄청나게 차별화가 되죠. 또 화학은 뜨겁고 LG 화학은 끔찍하게 뜨겁죠. 끔찍하게 뜨겁고 대일 정도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차갑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상대 논리. 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내 것만 네, 먹까? 그런 그 차별화가 보이지 않게 많은 것 같고, 우량주에서도 그래요. SK 바이오팜 상장 전에 SK가 33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21만 원까지 급락하는 사이에 그 한 달 사이에 SK 케미칼이 더블 갔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 롱숏이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종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네. 천당과 지옥이 점점 갈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코스닥 쪽에서 사라져가는 종목들이 무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네. 지수로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점점 가리고, 이제는 제가 8월달 9월달 되면은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도 네. 갑자기 거래 정지당할까봐 겁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갖다 해서 회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회사하고 회계하고요. 요새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뭔가 문제되는 건 그대로 지적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비적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한 3배, 5배 갔는데 이런 리스크도 8, 9월 달은 생각해라. 그래서 항상 뜨거운 것만 보지 말고 항상 차가움의 공존도 있어. 실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가 저는 실전 매매에서는 제일 위험할 때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 분위기를 뉴욕 타임스로 가지 말고 뉴욕 포스트로 갑시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네.
이 업계 얼마나 대선배세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 다 들으셨어요. 네. 근데 선배님 네. 세상 바뀌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제 또 이렇게 평가르기를 가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소장님의 안 끌려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의도를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맞춰 가시겠네요. 네. 하지만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소위 말하는 그 순환매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네, 샥 땡겨서 먹을 만큼 먹었다 싶으면은 거기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 나와서 그다음 덜 오르고 스토리가 좀 되고 네, 실적 받쳐주는 것도 찾아서 또 그쪽으로 한번 우 가고 네, 뭐 이렇게 되고 네. 여기에서 또 이제 개인들은 뭐 문자 받고 전화 받고 해서 그쪽으로 또 몰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데 이번 2020년 장에서 그 순환매 그 순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수단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다 이제는, 보니까 예,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딱 그거죠. 코로나19가 가른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그냥 언택트주였다. 상반기에는 언택트. 네, 언택트 대표적으로 플랫폼주죠. 네이버나 카카오를 비롯해서 거기다 뭐 전자결제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간 전망대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카카오 갖고 얘기했었던. 네, 그때 얘기하면서 뭐 카카오 얘기로 그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분은 안 나오셨네요 오늘. 아, 차영주 소장님. 나오면 여러 가지 드릴 얘기가 많은데 근데 그때 드릴 때 잠깐 또 드린 얘기는 제가 카카오도 좋은데 저는 잠깐 언급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DNC 미디어라는 웹툰하는 회사. 네, 그쪽이 웹툰? 예, 네. 웹툰 관련된 쪽의 회사 지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죠. 북미 사람들까지 미국 사람까지 웹툰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NC 미디어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어떤 주된 트렌드가 가게 되면 그에 걸맞출 수 있는 가지들 있죠. 네. 그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공부는 이런 데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시장 방향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시장 방향 때문에 뭘 맞춘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그것 따라서 차라리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라는 쪽에서 계속 어떤 돈이 될 만한 공부를 하셔야죠 지금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언택트가 지금 상반기에 가장 주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하반기는 약간 공이 넘어오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목요일 날. 예, 네. 했는데 불구하고 실적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제 약간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랬던 얘기는 카카오 올해 실적 대비해서 PR 계산해 보면 95배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다는 관점 쪽에서 요새도 PER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근데 그냥 예. 뭔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PR이란 개념은 이런 것도 있었다. 아, 네. 과거에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애널들이나 뭐나 할 것 네, 없이. 그 네. 밸류는 이 정도다라는 쪽으로만 언급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냥 그거는 과거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휙 던지죠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가려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려면 계속 간다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지금 시장의 기류가 바뀌는 게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상반기 때 고생했던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던 쪽이 조금씩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죠. 네. 확진자가 이제 뭐 한 6, 7만 명대에서 이제 한 4, 5만 명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같은 변화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자금들이 이제 스마트한 자금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컨택트주에 대한 변화들이 설설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근데 컨택트주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다 컨택트가 아닙니다. 특히 실물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눌렸다가 변화가 나오면서 여기서 회복과 또 추가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즉 정부의 글로벌 정부들이 각국이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끌기 시작하죠. 네. 그게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벌써 한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지금 트렌드가 꺾일 것 같나요? 안 꺾입니다. 이런 쪽은 계속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컨택트의 주된 흐름들이 친환경과 같이 맞추면서 정부의 정책들과 같이 맞추면서 움직이는 섹터를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약주 미친 듯이 가는 건 이제 한바탕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잔불이 남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약주는 그쪽은 또 제약바이오는 워낙 제가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솔직히 매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뜨겁게 얘기 나오는 뭐 시젠이나 뭐 랩지노믹스나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쪽은 일단 무엇보다 개수가 찍히지 않습니까? 개수가 찍히면은 시장에서 반응들이 일단 뭐 실적 좋다는데 거기다 같이 배팅을 해보지 뭐라고 하는 근거가 살짝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이제 치료제 백신 관련된 쪽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을 할지 임상 2상 들어간 거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고 3상 때 이제 뭔가 데이터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은 3상 완료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다 나오고 상용화 돼서 약 팔리는 가격까지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까지 반영하면서 내가 저 종목을 저가격 주고 사기에는 저는 거기는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녹화 기준은 오늘 보니까 뭐 은행주도 들썩거리던데. 네, 들썩거릴 수밖에 없죠. 왜요? 이제 싼 것들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으로 갑자기 돈이 몰립니까? 무슨 은행에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을 확 잘라서 뭐 원가 절감을 합니까? 무슨 재료가 있었길래 은행이 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싸다는 지금 베팅 그리고 거기다가 이 정도면 한 번쯤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들. 남들 이게- 다 올랐는데. 네, 그게 다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은행주가 강하게 반등한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건설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팅하는 느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벌써 진영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약간 이 노땅들 분위기 벌써 질문 나가는 게 까칠하죠. 아니 근데 대표님, 제 친구도 한 명이 어쨌거나 학교 뭐 마치고 계속 증권사에서만 있다가 지금 이제 투자자문사를 한 친구입니다. 그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너 이번에 괜찮았겠구나 했더니만 이래저래 하던 중에 바이오도 뭐 이랬더니만 야, 이게 왜 사람이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왜 그쪽으로 손이 안 나가냐 하는데 이 약간 이 올드 제네레이션들은 그쪽으로 손이 잘 안 나가게 돼 있습니까? 바이오 같은 쪽, 제약 쪽 이런 쪽으로 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기업 탐방 보면 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업 탐방 가면 예, 사기의 이걸 사기라고 쓰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그 병원장을 한번 데리고 그 기업 IPO 한번 가봤습니다. 병원장을 데리고 예,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문가도 야 저거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성공한 걸로 다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그 주가를 사겠냐 그럴 때는 주식을 사겠냐? 야 그럴 때는 그냥 버릴 돈만 사겠다. 아, 병원장께서 예. 그러면 그쪽을 전문가도 그런데 우리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면 IPO나 그 탐방 가면요. 그 여기에서 이 콩깍불이 씌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특성이 한번 움직이면 10년 거 갈 걸 미리 쫙 뽑아갖고 뭐 어떤 거는 한 달 만에 가고 어떤 거는 뭐 6개월 만에 갑니다. 예. 과거에도 직금장하고 비슷한 게 저는 그 Y2K 밀리니엄 시대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직금장이 뭐 이렇게 화려하다고 그러지만 그때 명함 지금 저는 그때 그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네. 다음 네. 그다음에 또 핸디소프트 예. 어떤 거는 지금 없어진 기업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3개월 만에 250배. 지금 뭐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얘기하시는데 햄버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뭐 상한가 기준이 달랐지만 저는 한 달 동안 상한가를 그냥 스트레이트도 구경하고 네. 뭐 진짜 그런 전설이었죠. 예. 예. 그리고 그때는 테란 시대인데 테란하고 흥청흥청했죠. 테란노가 예. 그때는 증권사 직원들이 좋았습니다. 뭐 올드들이 좋았어요. 올드들이 예. 근데 지금은 올드들 비슷하게 보면 수확을 못 거둬요. 왜냐하면 똑같은 심리야. 매 오파가 안 나간다 그래요. 손이 안 나. 네, 손이 안 나간다. 그리고 오히려 엮였습니다. 많이들 엮였어요. 2천 아래에서 많이 엮였어요. 예, 예,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해갖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추워요. 많이 엮여 있고 뜨거운 그 다음에 게 아니고? 그냥 그 젊은 피해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번 장에 그 하나의 흥행을 뭔가 집중하신 분들은 큰 수확을 거뒀고요. 여기도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예. 예, 이런 현상이 약간 저는 시장의 극단화를 만들거든요. 참 모든 면에서 K자형이네요. 지난주 우리 저 네.
유진 정권의 허재환 팀장이 뭐 V냐, U냐, W냐, K다 쿵 한 다음에 일단 정책 대응으로 같이 올라가는 척하다가 가는 놈은 가고 못 가는 놈은 뭐냐. 예, 그게 심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뭐 산업별, 종목별 뭐 제가 이런 게 저는 실전 매매하다면 하나의 징후거든요. 징후. 예. 지금 아까 이렇게 보면 그 가르잖아요. 언택이니 컨택이니 가니 안 가니. 이게 저는 이렇게 한 지금 35년 동안 그 계속 싸워보면서 이 싸우면서 어떤 그 직관적인 촉이 있잖아요. 저는 투자자들한테 인덱스를 대응하시는 분은 계속하지만 종목으로만 매매하시는 분은 제가 기준을 딱 정합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300% 이상 올라간 거는 평가이익으로 갖고 있지 마라. 아 그거는 현찰로 챙겨라. 야, 그러니까 실현이익으로 챙겨라. 실현이익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에 녹아날지 아무도 장담 못하니까 그게 더 할 것 같으면 실현이익으로 안 돼. 원금만. 아, 원금을 일단 그 로스 컷을 딱 기준 좋고 원금만 다시 들어가라. 지금 제가 같이 뭐 매매를 하는 그 친구들이나 이런 예. 데 가이드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해요. 야, 나는 300% 이렇게 이거 그러면 300%가 카지머니다. 네 돈인 줄 착각하지 마라. 그래갖고 현찰을 당장 만들어. 그리고 입금 빼. 그리고 그게 수익금의 한 10% 정도 로스 나도 되잖아. 이렇게 수익 났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면 다시 들어가. 그리고 이익금은 다른 걸로 현찰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오히려 요새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저가 중에 이거 종목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시죠. 예.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정기술이나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이나 지금 보면 52주 최저가에 뭐 바박 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공감? 그런 걸로 나중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3년 후에 열어봐. 뭐 이런 스타일로 마치 카카오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8만 원, 10만 원대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다음에 한미약품이 요새 이제 키 맞추기로 제약주도 나오죠. 네. 다 순환이 도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키 네. 맞추기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급등한 거에서 수위 조절 K자잖아요. 네. K 밑으로 준 것 중에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상자 폐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네, 네. 업황이 사이클이 엮었거나 지금 뭐 실적단이 안 나오거나 지금 그러면 분석해 보면 그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로서. 이게 현재 보이는 기준으로는 네, 네,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로 피난 가서 거기서도 키 맞추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음 그 정부 2022년이면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금년 11월은 미국 대선도 있고요. 예. 이런 정책적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 지금 마이너스 에너지가 플러스로 바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차가운 거가 이제 앞으로 뜨거워질 거 이런 전환점을 노리고 이미 너무 뜨거운 거는 이제 너무 뜨거워서 데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급격하게 이거는 서서히 식지 않습니다. 절대 네, 네. 지금 급격하게 냉각이 될 겁니다. 그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상 못 빠져나와요. 예,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거를 실전에서는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 잠깐 그 편가르기로 끝내지 마시고요. 왜냐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계속 하시면 돼 이제. 저도 27년에 시장에 있었고 그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떠난 이유가 있죠. 해외 투자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 모멘텀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숫자화되지 않는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간 거고 또 심지어는 중국 시장도 들여다봤지만 중국 시장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와 비슷한 네, 모습. 네.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만큼 투자하기 쉬운 데가 없습니다. 자, 바이오 산업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는 저 주식을 왜 사느냐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셨던 기억나요. 네.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뭐 부전공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 하더라도 신약 개발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는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인덱스를 사거나 펀드를 사거나 ETF를 사라.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뭐 숫자가 지금 잘못됐을지는 몰라요. 근데 코스닥에 대한 이익 전망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집어넣고 판단했을 때는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 보여요. 우리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코스닥이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이 대단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ROE를 40%씩 창출해내는 기업들이에요. ROE를 예,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을 40년 뭐 이런 식의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는 종목을 안 들어가거든요. 바이오 쪽을 그냥 ETF를 삽니다. 네. 바이오는. 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전략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를 볼 때 우리는 뭐 언택트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가 슈퍼 성장주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 1사분기 실적이 나오고 2사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안 줄어요. 매출이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업들은 YOY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런데 얘네들만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현재 ROE를 18%가 최소, 많이 나오는 것은 5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절하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편가르기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모든 건 숫자에 맡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코스닥은 약간 비싸 보여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올라갈 룸이 있다. 코스피는 싸 보인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S&P는 조금 많이 온 것 같고 특히 중소형주는 너무 비싸 보이고 러셀은 비싸 보이고 근데 나스닥 100, 팡, 마갓은 싸 보인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를 보고 저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가 핫한지, 뭐가 핫하지 않은지, 아니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유본 부장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그런 스타일하고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에 들어가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그래요 뭐 굳이 뭐 잡주에 손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좀 이렇게 그야말로 아무 로지가 없어요. 미국 투자하시는데? 미국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얼마가 뜬 놈이 얼마 왔으니까 그냥 한번 담궈 본다 이런 차원이에요. 네네. 이런 투자에 안 대해서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 투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테슬라를 사셨던 분들 그리고 한번 1,700불 이상 올라갔을 때 한번 팔아줘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또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적정 가격이 또 올라간다. 테슬라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항공주, 뭐 호텔주, 크루즈, 뭐 심지어는 셰일가스 뭐 이런 종류의 종목들은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건 숫자가 얘기해 주는 건데 이제 언택트 시대가 진짜로 일어난다면 비행기 타고 다닐까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아니죠. 호텔을 이용할까요? 아니죠. 결국 무슨 얘기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매출 그리고 지금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매출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놓고 봤었을 때 절반까지밖에 못 간다. 이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되죠. 절반이 아니라 100%, 120%, 200% 간다. 이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주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결국 이익이 뒷받침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죠?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살 수 있죠. 주가가 어느 시점이다 하더라도 이게 매력이 있다면 계속 성장을 한다면. 예.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뭐 장이 가느냐 마느냐 전망하는 것보다 하셨는데 네. 차라리 장이 갈까 말까가 더 편하지. 네.
이 한 2, 3천 개 되는 국내만 하더라도 그 중에 어느 놈이 갈까? 이번에는 어느 업종으로 저기 입지를 할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뭐 그런데 네. 차라리 그냥 지수 오른다에 베팅하는 그런 식의 어떤 투자보다 기회의 종목으로 가야 됩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 네, 왜냐면은 네. 제가 뭐 주간 전망대도 가끔 신청을 해보고 네. 그리고 뭐 많은 또 여러 가지 유튜브부터 여러 가지 네.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왜 보통 보면 4월 달도 시장 조심하자, 5월 달도 시장 조심하자, 네, 6월 달도 시장 조심하자.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오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일단 내가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에 움직이는 차라리 그럴 거면 선물 옵션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덱스 쪽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그쪽에만 어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일 조정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단 연준에서 장을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예. 지금 아직까지도 나오는 얘기는 유동성 회수할 생각 없다가 못을 박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뭐 특히 추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기대를 하겠다. 인플레가 좀 와도 그런다고 금리 안 올릴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락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조정. 특히 지금 같은 장세에서 당장 내일 조정 나온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때 조정이 나올 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 뭐 A, B, C, D 중에서 네 종목을 갖고 있는데 A, B는 여전히 중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C를 조금 팔아다가 A, B가 흔들릴 때 거기다 더 사겠다라고 하는 마인드적인 접근으로 가져가시는 게 잘 좋지. 하락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 투자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물론 선물 옵션 베팅을 한 10년 넘게 매매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산전수기전을 다 겪었지만은 그런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특히 선물 옵션 관련된 쪽은 이제 3개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뭐 옵션은 한 달 뒤에 없어지고요. 예. 그런 어떤 보이지도 않는 거에 투자를 하면서 밤새서 미국장 본다고 뭐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차라리 그냥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사게 되면은 이거 가서 예탁원 가가지고 출고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억 주 중에서 한 주는 내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차라리 그런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적과 성장을 그대로 몸으로 안을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 말로 뭐 주식 좋다 하지만 요새 주식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더 좋아 보이고 뭐 은도 금하지만 금보다 뭐 은은 수익률로 따지면 단기적이죠.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금이나 은이나 제가 주식만 얘기를 해왔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제가 2016년부터 자산 배분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업계 1, 2위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금과 은이 상승할 만한 어떤 환경이다. 근데 사실 은이 상승을 할지 비트코인이 상승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은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이 심할 테니까 좀 조심하고 대신에 그냥 금을 사라. 이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3개월이 넘었고 지금 뭐 전체 포트폴리오 한 20%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미 연준이 판을 깔아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 연준이 판을 깔아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고 네. 유동성을 푼다는 게 숫자로 어디에 나오냐면 M1 증가율에 나오거든요. M1. 예, M1 증가율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금 가격은 M1 증가율이 치솟을 때 급등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이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한 번씩 상승할 때가 다 M1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할 때예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전 사이클에서는 한 12%대. 그다음에 지난번 2008년도 그때 이후에 2011년 갈 때는 20%대. 근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40%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더블 됐어요. M1 증가율이. 그러면 지금 현재 M1 주가 이 정도면 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또 근데 금 자체는 사실 우리는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모습은 그냥 버블같이 보이죠. 거의 뭐 금도 장기 차트, 월간 차트 같은 거 보면 거의 작전주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지금 뭔가 어떤 가치를 측정을 할 때 있어서 과거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금은 M1 증가율 이건 뭐 정확한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이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네. 네. 근데 은과 이 비트코인은 왜 비트코인이 은 가격을 갉아먹을 수 있냐면 예. 전 사이클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사이클에는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흔히 말하는 대체 통화라고 하는 것이 금과 은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은을 대신해 주는 게 가상화폐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은은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로 유동성이 막 움직이니까 한번 튀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래 위로 뭐 200%, 50%, 80%뭐 이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품이죠. 이순재 대표님,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내일 저기 어디 저 뭡니까 명동에 가서 사채라도 쓰면서 한번 지르고 싶어요. 뭘 어떤 걸? 뭐 아무거나 부동산만 안 하면 될 것 같네. 지금 그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을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팔리지도 않을 거. 부동산 말고 저 지금 가격 형성되는 건 아무거나 잡고 싶은데 뭐 주식이 그나마 제일 그래도 있어 보이고 뭐라도 하나 잡을 거. 그거는 김민수 대표한테 살짝 얘기하면 한 2개 정도는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이거 좀 제 이 벌렁거리는 가슴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은 비교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약간 공격적 투자자들 스타일이나 수익률 여기서 상대 수익률 개념이 나옵니다. 아 이거 50% 갈 때 이건 100% 가고 더블 가는데 그러니까 그 논리가 지금 지배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은 그리고 대형주보다 이제 개별주들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주 치가 떨리실 거예요. 그냥 한 3개월 동안 지긋지긋하죠.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고 이거보다 나쁜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얘는 뭐 100% 200% 가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시가상위 1등 이 종목은 4월 달에 잘 사신 분들이 30~40%? 그리고 지금 괜히 5만 원, 5천 원부터 사신 분들은 이게 수익이 났다가 제자리 뗐다가 이 상태거든요. 네.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바이코리아 안 합니다. 가장 문제가. 바이코리아 지금 7월 달에 예. 수치상으로 뭐 2조 7천억, 3조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산 거예요. 삼성전자만. 예. 근데 저는 수치를 또 통계를 내서 보니까 삼성전자 산 거에 비차익이 들어가서 순수 네이키보다 합성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진짜 파동은 저는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좀 판단할 볼래요. 9월. 예, 그게 한 날짜로는 한 15일 정도인가? 아직 한 달 정도 여유내 있네요. 금방입니다. 근데 이제 8월 13일부터 이제 옵션 만기, 8월 21일이 미국 옵션 만기이면서 벌써 저는 대형주들은 이제 이러한 파생과 엮었던 에너지가 작동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새 어떤 느낌이 투자자들이 급했어요. 급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큰 수익 난 분들도 있겠지만 네.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짰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네, 예. 그럼 아까 예. K자에 밑에 있는 포트, 뭐 인버스 고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여기서 더블 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나면 나는 통계를 딱 내보면 이건 뭐지 이런 분도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상대 수익률 개념으로 너무 급해지시는 게 요새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징후예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네. 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 팔랑기라서 또 가슴이 금방 진정되네.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지금 보시려면 저는 연준이를 그러니까 제가 업계에서 그 이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런 데 쭉 같이 모임이 있거든요. 네. 같이 만난 사람. 연준이를 어떤 분들은 예, 이 무슨 북한에서 오신 분 같이 말씀하십니까? 예. 신적으로 믿어요. 누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널리스트 파트 쪽에서는 애널 파트 네, 쪽에서 어널 파트 쪽에서는 근데 저는 연준이한테 항상 나중에 보면 크게 당하거든요. 원래 리서치나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을 갖다가 저 생모로 여겨야 됩니다. 예. 근데 가끔씩 실점 예매하다 보면 생각도 안 할 때가 연준이 있더라고. 그 컨센서스가 쭉 가다가 예. 나는 뭘 받자면서 이 뭔가 어떠한 스위칭하는 타입이 꼭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그게 저는 기준점이 뭐냐? 유로화 봐요. 유로화. 예, 위에나. 그러니까 환율을 그러니까 금도 보고요. 그러니까 유로화, 그러니까 달러 약세 이 구도가 멈추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장도 간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는 것만 간다고 봐요. 아까 예, 지금 예, 얘기하신 예, 것 같이 예. 주소도 안 바뀌고 그건데 가는 게 무너질 때 이제 연준이 스탠스 바뀌거나 유로화 강세가 어떤 스위칭 되거나 그게 어떤 변수인지 모르겠죠. 지금 설명 뭔지는 안 모르겠으나. 되는 변수로 그게 바뀌었을 때 뭔가 변화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는 그게 변화가 바꿔도 상관없는 그 섹터에서 찾아내는 게 저는 역발상 전략에서 가장 좋은 효과일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 매매하시려면 네. 가는 것들 조정 때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이게 직장인이나 가끔 가다 보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ETF나 인덱스 맡기는 게 낫지. 그거를 스스로 판단해서 난 할 수 있다. 점점 수위가 높아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잘 가다가 한번 퉁 해서 이번에는 퉁 빠지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겠죠. 예, 다 들어가죠. 여기 또 학습 기회 왔다.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데 꼭 문제는 퉁 들어 다 들어갔다가 대박나면 거기서 퉁퉁 빠질 때 다 당하거든요. 그게 언제냐? 아까 얘기한 대로 환율, 금, 그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들에서 저는 그럴 때 꼭 사람이 문제를 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예. 대통령 대권 선거 11월 3일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기준점으로 뭔가 그 이유를 생각하고 지금은 트레이딩 하실 분은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오히려 인덱스 개념이든지 상대성의 어떠한 조정 때 사는 건 좀 반대하지 않겠지만 들여다봐서 이게 이 시장의 수치상으로 저 통계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120일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121선. 예, 6개월 평균값이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미국에는 200일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격이 100% 이상 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일이 10,000원이에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 20,000원, 30,000원에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목들 중에 실적단이 안 나오거나 뭔가 변동성 주는 거.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이제 주당 매출액을 오히려 봅니다. 주당 매출액. 매출 나오는 거를 보자. 영업은 뭔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만 매출단이 안 나오면서 요새 여러분들 주가를 재무제표 딱 보면 어떤 거는 4년 적자인데 네, 예. 예. 재무제표 보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데 몇십만 원에 거래돼요. 네. 근데 어떤 구경제 종목은 매출이 3, 4천억에 영업이익이 100억, 200억씩 나와요. 근데 4천원, 6천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달리는 쪽 있죠. 꼭 네. 2000년도에도 꼭 이랬어요. 계속 간대요. 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뼈 아프지만 당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누스입니다. 지누스. 예, 지금 옛날엔 진웅입니다. 그 텐트 만들던. 예, 그게 상장 폐지됐다가 20만 원 다시 상장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걸린 종목 그게 상폐까지 당했어요. 그게 그때 뭐 갖고 왔냐? 무선 통신. 예. 그때 화두는 지금 뭐 진단 키트나 바이오가 아니라 인터넷 WW자나 무선 통신만 가면 매출은 안 나오는데 이게 미래를 선도할 거다 갖고 그 종목만 딱 특화돼서 7개 종목 했거든요. 예. 거기서 살아남은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단을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일수록 더 뭐라 그럴까요? 원론에 더 집중하는 예. 그런 투자를 오히려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더 강조시켜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순재 대표님께서 이래 9월 옵션 만기일 주변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그 무렵이 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되느냐 아니면 계속 연장되느냐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언론들은 좀 그래요. 뭐 기관 내지는 뭐 그런 쪽에 바람이 좀 반영된 기사인지는 몰라도 야 시장다우려면은 뭐 해치 수단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 뭐 쿨링할 때는 쿨링 시켜가면서 가야지.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풀어야 되는 지금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제가 보는 느낌은 이제 공매도를 지금 나오는 상황 쪽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당국에서도 네. 근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좀 공정한 플레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한 플레이. 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개인도 뭐 대주거래나 대차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용거래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거기다가 증권사별로 아침에 공매도 가능한 수량이 나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이 매도할 수 있는 매도 수량이 열 몇 주 나오고요. 네.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런 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손보면서 공매도 기능을 다시 올린다. 그러면 찬성하겠습니다만. 아 네, 그렇다면 근데 지금 이런 규제까지도 막아놓고 특히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이제 저 하단에 있는 거 말고 적어도 그래도 유동성 충분한 적어도 시총 한 1조대 이상으로 되는 종목들 중에서 만들어서 네. 움직이는 거는 좋겠는데 예. 지금 물론 주가가 이제 막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과열되는 거를 좀 누를 만한 어떤 요인들이 없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냥 공평하게 기회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차라리 그냥 찬성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승도 대표님께서 이제 중요한 이슈를 갖다 이제 건드리셨는데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투자하실 때 네. 환을 보실 거 아니에요. 보죠. 이게 지금은 달러가 진짜 약세입니다. 네. 3월 달에 정신없을 때 그때 뭐 장 부러질 줄 알았을 때는 뭐 달러 인덱스 103을 가고 네. 근데 조금은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거는 네. 유로화 비중이 한 57% 넘는 그 달러 인덱스 DXY는 분명 많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네. 92대까지. 네. 그런데 이머징 통화 대비 달러는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혹시나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달러는 좀 약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증시나 다른 자산 시장이 좋을 거 아니에요. 신흥국 시장이 그렇죠. 신흥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모든 거는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진다. 네. 저는 이제 달러가 103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벌써 또 93 근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더 이상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달러가 여기서 달러가 무조건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왜 달러가 약세를 갈 거라고 103일 때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돈을 푸는 강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컸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더 많이 풀고 있었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GDP의 뭐 40%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정말로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으니까 예. 그럼 당연히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게 맞죠. 예. 유럽 쪽도 돈을 많이 쓰기는 썼는데 유럽보다는 미국이 더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야 되는 기조가 맞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만약에 달러가 90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깨지려면 이게 어느 시대냐면 2008년도입니다. 그때 미국계가 정말 엉망이 됐었죠. 달러가 70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미국계 은행들이 망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망하지 않는 한, 막 증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한, 달러가 정말 그런 식의 80이 깨져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더 안 좋아요. 달러가 예를 들어서 90 깨지고 내려와서 88, 85, 뭐 80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오히려 또 시장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달러가 약세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가 아마도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뭐 93에서 뭐 많이 내려가봤자 한 90, 91 뭐 이 정도. 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송조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타이밍을 보는데 사이클을 보는데 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시점을
저는 98년 말 그 음? 이후에 99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타이밍이.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지금하고 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달러 강세로 가요. 예. 예. 그리고 시장은 또 같이 가요. 또 달러 강세로 가는데. 달러 강세인데도 증시도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98년도에 바닥을 찍고 2000년 갈 때 같이 간 거죠. 근데 재밌는 모습은 그때 보면 어떤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느냐. 뭐 대부분 다 IT 버블을 만들면서 갔죠. 반도체, 바이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때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미국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들의 펀디멘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세럼 기술 얘기하고는 예. 스토리가 다른 예. 거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미국도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미국의 나스닥의 ROE가 고점을 찍었던 해는 97년이에요. 2000년이 아닙니다. 97년에 23%의 ROE가 나왔어요.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20 다 빠졌어요. ROE는 계속 예. 빠졌다. 근데 시장은 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ROE가 지금 전체 나스닥이 23%예요. 근데 이게 안 꺾여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 더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인 거죠. 나스닥의 ROE가 23%지만 그 나스닥의 그 많은 종목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23%가 아니고 그놈의 그렇죠. 빵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참 똑똑한 게 그런 쪽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중소형 막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중소형주에 우리 한국 사람 요새 많이 간다며. 묻지마 투자죠. 근데 그나마 정권거래위원회 조사 나올 수도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달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고 또 요즘에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애플이고 그러니까 결국 다행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은 제가 정말로 십몇 년 동안 바라던 현상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펀디멘탈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멘탈로서의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하는 좀 이상한 종목들도 사기는 하겠지만 그 전체 파일을 놓고 보면 한 7, 80%는 좋은 종목들을 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오늘 이 주간 전망대까지 오시면서 지금 마음에 담아두신 한마디 우리 이승조 대표님부터 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 9, 10에서는 평가 이건 실현익 시켜라. 8, 9, 10 중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현재 시장 주도주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과 매출이 부합되는 쪽으로 압축하자. 여기서는 언택 컨택 구분하지 말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일단 챙겨라. 예. 이게 그러고 그러니까 평가익을 아. 실현익으로 만들어라. 맞습니다. 평가액은 예, 아직 예,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 아니죠. 아니죠. 그거 평가액 보고 미리 뭐 저기 한우 사고 이러면 안 돼, 그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평가액 가지고는 삼겹살까지만 사고 그렇죠. 챙긴 기분 다음에 좋죠. 챙긴 다음에 이제 소고기로. 네, 그래요. 김 대표님. 저는 오늘 저를 부른 이유가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예, 드디어 뭐 때가 됐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유가 뭐죠? 뭐 개만 올랐나? 뭐 다 오르는 중인데. 네, 어. 요즘에 유독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단적으로 얘기해서 원래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도 징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뭐 20만 원, 25원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예,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딱 두 개. 뭐 1,000만 원 가지고 살 거 없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랑 현대차 딱 반반 사시고 내년에 다시 부를 것입니까? 아, 우리 김민수 대표 나 기억나는데 뭐 D 합섬 나 기억나요. 발언을 안 가. 네. 좀 기다려야겠더라고. 언급하시고 나서. 원래 좀 담궈야죠. 좀 담궈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 본부장님. 네.
저는 미리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서 숫자가 얘기해 주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9월달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안 나오고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그래서 10월달 좀 왔는데 숫자들을 보니까 안 좋으면 장은 한번 조정 오겠죠. 근데 그걸 지금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저도 판단이 안 쓰거든요. 네. 사실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판단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숫자를 보는데 숫자가 좋게 나오는 업종들이 있어요. 제가 뭐 계속 요즘 얘기하는 건 전반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이쪽은 저는 숫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쪽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명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은 뭐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나오는 숫자들을 봐가면서 확인하고 나서 행동에 옮기셔도 얼마든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으니까 좀 항상 한번 스텝백해서 한번 뒷걸음질 치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승재 대표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시려다가 뭔지는 모르겠으나라고 이제 얼버무리셨는데 우리가 시황이나 뉴스에서 보는 미중 갈등 격화,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뭐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이거 말고 싶을 만한 걸 지금 뭘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군사적 갈등. 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 어떤 카드를 쓸 때 이제 중동이나 동남아나 우리나라는 못 건들겠죠. 그러니까 벌써 중동 카드는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환율을 건드릴까 봐. 그래서 그 군사적인 갈등 구조 하나 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 협약 기후 아하. 두 가지 화두를 계속 추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환경이 오면 또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만 안 나오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는 여기서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 분, 3인 3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투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중에서 또 취하실 부분 취하신다면은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세 분 감사드리고 또 8월 이렇게 장마철 또 무더위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